오늘 유교의 나라 조선을 설계하다 정도전을 강연해 주실 도현철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사상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한국사학회 부회장 그리고 연세대 국학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고려말 4대부의 정치사상연구, 목은 2세계 정치사상연구, 조선정기 정치사상사 등 다수가 있습니다. 시간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강자 선생님께서 이미 또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신 여러분 우리 강연자 도현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현철입니다. 제가 그 모교철학 인문 포럼에 그 강연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 동료 교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몇 회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문 교수도 아니고 몇 회냐를 왜 물어보나 저는 의학서에서 온 메일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640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40회 그랬더니 나는 500, 대학, 내 후배구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교철학 인문 포럼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문 강자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구나. 특히 이게 철학 분야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깊이 있는 그 인문 강자로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다. 제가 한국사상사학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원로 선생님께서 누차 하신 말씀은 한국 역사 5000년인데 우리 민족은 생각하는 민족이었다. 사려 깊은 민족이었다. 이 부분을 문호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교철학 인문 포럼이 그러한 한국 민족의 그 사려 깊은 그런 맥락을 잇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를 불러주신 그 모교철학 인문 포럼 담당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주제는 그 여말손치에 사실은 한정이 됩니다. 저는 고려말 조선 초기의 유학자를 연구를 했고 논문을 써왔습니다. 고려말이라는 시기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왕조 교체기 때 왕조를 유지하려는 사람도 있고 왕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공통된 학문을 익혔는데도 행동이 달랐다. 왜 달랐는가? 이런 점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새로운 자료, 예컨대 그 정몽주의 과거시험 답안지도 일본에서 우연히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삼봉 정도전의 그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고려 말이라는 상황 속에서 보면 정몽주는 한국의 절이 도리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신 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봉 정도전은 개혁, 발전 이것을 추구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학문을 했지만 자신이 받아들인 사상 신념이 다르고 그것이 결국은 사상 행동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할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묻는 무림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도전을 중심으로 조선왕조를 개창하고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마련한 그 논리, 사상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을 설계하다 정도전. 너무 흔하고 많이 알려져서 제가 문제 중심으로, 최신의 연구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강연은 그 일방적인 건데, 여기는 더 특별하게 한 시간 정도 얘기하고, 1시간은 또 토론하고, 그래서 상당히 상호 소통을 하는,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보다는,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문제를 파악을 하고, 또 진전된 암을 마련하는 그런 방향의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볼 거를 한 5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정도전은 재상정치론, 이상군주론 뭐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정도전이 실제 재상정치를 주장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뭐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정도전은 성리학자이고 유학자예요. 유학의 종법론 내는 적장자, 장자가 주요시 됩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세자를 정할 때 막내 이방석을 정했고 정도전이 동의해줬습니다. 유학의 종법의 논리에서 보면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 번째는 노동정벌을 계획을 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고려 말에는 채영의 노동정벌에 반대해서 위화도 해군을 한 이성계에 동조한 사람, 4대 외교를 어그러뜨리는 거고 천자국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거다. 그런데 오히려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정도전은 노동정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런 문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좀 최신의 연구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 있는 부분입니다. 부록편에 했는데요. 경제문감이라는 책은 책 이름 자체가 경제에 관련된 모범이 되는 문장을 모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인용 정보가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 표에 보면 그 대조표가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전안 하면 정도전의 생각인데 그것이 중국 사람의 그 책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고 근안 그러면 권근의 생각인데 역시 중국 사람의 자료가 그대로 인용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도전은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에 의해서 후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역자로 이렇게 이해됐고 결국은 정조 때 삼봉집이 단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종 때 다시 복권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정도전은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내면적으로 계승이 되고 있다. 어떻게 계승되고 있느냐? 그것을 제일 마지막 표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문감 별집은 정도전의 저서인데 그것이 그대로 고려사나 골사조료 또는 휘찬여사라고 하는 홍영화의 책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그대로 실립니다. 물론 정도전 왈 이렇게는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신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고 이 다섯 가지 문제거리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조선왕조 개창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 이것을 이제 염두에 성리학의 수용과 성리학적 정치 사상에 관할 때니 인간의 행동 또는 정치적인 그 새로운 모색 속에는 결국은 생각과 사상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정도전의 사상이나 조선왕조 건국의 이념에는 성리학이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의 사상을 살펴보는 것도 여기 정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은 시간과 공간이 좀 염두에 두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15세기라는 시간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그 대한민국 그리고 만주 지역. 제가 이제 만주 지역을 이렇게 생각을 해낸 것은 정도전에 요동정벌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만주 지역은 한국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그리고 고려 시대라 하더라도 이 몽고의 침입 때문에 많은 그 고려 사람들이 그 심양 지역에 끌려갔고 또 영활선초에는 그 이성계가 만주 지역까지 진출한 적도 있고 또 정도전이 요동정벌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청나라 때에는 역시 또 많은 그 조선인들이 심양으로 끌려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은 옛날부터 한국의 역사와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좁혀서요. 고려 말의 상황이다 보니까 개성입니다.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라서 평양 밑에 여기는 없는데 평양과 서울 사이에 개성이 있습니다. 이제 개성을 여기가 개성이고 예성당 여기가 도덕이고 강화도 강화도의 최근에 역사를 보면 평화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성당이 여기에 있는데 경란도라는 데가 시작했어요. 이게 예성강, 이 강화도에 그 평화공원이라는 데, 예전에는 못 들어갔는데 최근에 폐쇄가 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맑은 날이면 예성강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안성이라는 데가 있고요. 영안성은 태조 왕건이 근거지로 했던 그 지역이라고 성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성이 이렇게 고려 시대의 중심지는 바로 이 개성이기 때문에 이 개성 주위에 지도를 살펴봅니다. 이 개성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17, 18세기에 강항이라는 분이 그린 개성의 그림이에요. 여기가 이제 남대문입니다. 개성에도 남대문이 있었고 양쪽으로 이 송악산 사이의 양쪽으로 시선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민속마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치 서울의 종로 내거리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송악산인데요. 임신한 여성이 머리를 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남대문에서 송악산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제 만월대, 유명한 만월대. 여기를 올라가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이 머리를 풀고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개성 1일 답사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개성이 가능했고 또 그 이전에
남북 역사학사 협의회 뭐 이런 게 있었고 이쪽으로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 그림, 이 사진이 왜 안 알려졌냐면 군부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쪽으로 처음 갔었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촬영을 못 하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고려 군벌대역이고 이 뒤에 이 송악산이 그 송악산을 뒤로 하고 개성 시내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오른쪽에 이런 모습이고 왼쪽에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우리가 제국의 수도는 넓은 분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러면서 국가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개성이 좀 부족하다. 송악산 앞에 낮은 구름, 낮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분지가 돼 있지 못하다. 제국의 수도로서는 좀 약하다. 이런 인상을 고려시대 자료에 보면 개성의 인구가 10만 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당 5명 정도 생각하면 50만 명 이렇게 되고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개성의 인구를 알아보니까 약 35만의 전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적은 건데요. 개성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개성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개성에서 성리학이 수용이 되고 많은 유학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 건국을 모색하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성리학입니다. 고려국의 성리학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왕조 개성에 중요한 이념 문화입니다. 성리학은 유교 본래의 문제의식에 충실해서 유교 경전을 정통 정학으로 보고 유교 이해의 경전은 이단 정설로 부정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교 경전은 사서오경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오경을 익혔느냐 안 익혔느냐가 이 당시 성리학을 익혔느냐 안 익혔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사서오경은 어떻게 익혔느냐? 고려 말에는 원나라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원나라 국정감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원나라 과거시험에 응시하기도 하고 원나라 국정감에는 사서오경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고 원나라 과거시험 과목에 사서오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오경을 익히고 성경을 다룹니다. 원 유학생들이 고려에 귀국을 해서 고려의 과거시험 과목 또는 학교의 교과목으로 이 사서오경을 정함으로 인해서 사서오경이 널리 퍼지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광 증인년에 과거시험 과목에 사서오경이 집행이 되고 국민학 16년에 신중관이 증설이 되고 그러면서 오경 사성제라는 교과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서오경은 학생들이 굉장히 배우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학생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사서는 뭐 대학 언어 맹자 중용 뭐 이렇게 되고 오경이 문제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대전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정한정 선생님이셨는데 오경이 어렵다. 배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랬으면서 아마 그분 때 코미디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서영춘 이셨다고요. 코미디 하면 역시 서영춘. 그래서 코미디 하면 역시 서영춘. 뭐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했고 앞에 거는 상경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 경전은 어쨌든 유교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그 교과목은 대체적으로 그 과목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문학적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과 같은 수리적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 과목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목의 특성이 있는데 그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도 성적은 다 잘 나와도 재미있는 과목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 그래서 행동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이런 과목을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반대로 수학, 과학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이 사소경도 결국은 유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각 경전별 특색이 있다. 이 주역은 뭐 역학, 수리, 또는 우주에 관련된 그런 경전이고 시경은 문학적 성경, 서경은 역사책, 예경은 줄에 을에 춘추 뭐 이렇게 돼 있다. 줄에 을에 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춘추는 논하나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각 경전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고려말에 이세가 같은 사람은 왕조를 유지하려고 정도정 같은 사람은 왕조를 떼려고 왜 그랬을까? 그 생각, 사상의 차이는 뭘까? 그것을 제가 좀 따져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 속에는 경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이 예경 속에 나오는 줄에는 주나라의 예입니다. 유교의 이상사회는 하움도 3대로 되어 있고 특히 주나라의 그 제도, 주나라의 법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임금, 천임금 시대에 인의 도덕이 실현된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춘추입니다. 춘추는 논어에서 난승적사를 의미한 시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인간의 도리를 강조한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은 인간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 신하로서의 도리 주어진 도리에 대해 충실을 했는데 그 계계들은 춘추와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춘추를 중요시해서 강조해요. 정도전 여러 경전 중에서 당시 고려말이라는 형식 속에서는 주례가 중요하다. 이 고려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뒤떨어져 있다. 개혁해야 되고 바꿔야 되겠다. 중국의 이상사회가 있다. 그것은 주례에 있다. 주례를 기초로 해서 사회를 바꿔보자. 이 주례에 텍스트가 있다. 주례에 그 얘기가 들어있다. 주례를 강조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텍스트의 강조점의 차이가 이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리학은 기존의 유학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론, 인간론, 수양론 이렇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이와 기로서 설명을 하고 인간을 성과 정, 그래서 본연지성과 기생지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본연지성과 기생지성의 차이에 따라서 상지, 중인, 하우로 이렇게 나눈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상지, 중인, 하우의 차이는 이 본연지성의 그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신분제 논리와 연결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기질과 인욕에 둘러싸여있는 인간의 마음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찾는 수용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은 불교의 자선하고 상당히 유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려 말에는 가나선이라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선종대역에 들어오는데 이 가나선은 하나의 하두를 가지고서 깨침을 얻도록 하는 거죠. 하두라는 게 하나의 문제 뜰 앞에 산다. 계획의 구성이 있는가. 뭐 이런 그 제목을 문제거리를 가지고서 계속 내색이고 생각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해칭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불교식 좌우성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경하고 굉장히 유사한. 경은 주일무적으로 돼 있어요. 하나에 몰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경과 자선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경은 기본적으로 이치, 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그 본성 개념과 불교의 본성을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유학은 농업사회와 연결됩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 살고 토지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륜 노동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관계, 형제관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상업과 연관이 있어요. 핵심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벌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학에서는 불교를 금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학은 인륜 노동, 인간의 도리를 강조를 하고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윗어른한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실관을 보여요. 부모 자식 관계 끊어버리고 또는 임금신하 관계 끊어버리고 자신 개인의 깨침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 입장에서 보면 도리를 모르는 병치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과 불교의 기본적인 차이는 이 도리 개념이 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경과 자선은 근본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사친논변 인물성 동의론 해서 그 신성에 관한 인간 마음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논의. 역사적으로 보면 왜 이런 논의가 자꾸 나오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무슨 결국은 인간의 마음의 이성과 감정의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이성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탐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이 이제 정치 사상으로 이어지면 성증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를 진행한다. 운연지성의 인간의 선한 본성을 추구해 나가고 그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철이 거인연구를 영향으로 나갑니다. 군주 성학문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성학은 성인이 되는 학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학론은 성리학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송나라 때 성리학이 나왔는데 송 이전의 성인 개념과 송 이후의 성인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송 이전의 성인은 타고난 사람, 선천적인 사람, 몇몇 특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나라 이전까지 귀족들의 어떤 지배 신분으로서의 우월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귀족들은 현현적으로 계승했고 마치 성인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거죠. 고정 불가능적인 성격이 강하고. 근데 송나라 때 오면은 성인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학문적인 노력, 능력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송대의 과거 시험이 활성화되면서 학문적인 성취 여부에서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고려조선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음서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관료가 되는 지름길은 음서제도, 강화제도도 있지만 그래서 마치 성인 개념과도 관련돼서 타고난 사람, 귀족들이 이제 지대층을 세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가 들어오면 과거제도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집안이 한미해도 후천적인 노력으로 관료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제3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군주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군주성황. 군주가 성인이 돼야 된다. 이런. 그러면 이건 다시 또 이 왕의 개념, 군주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이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의 군주는 어떻게 그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까? 고대의 군주는 천손의식이다. 하늘천, 손자손.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다. 아니에요. 단군 신화의 환웅 얘기, 이런 거 하늘에서 내려온 걸로 되죠. 삼국의 시조도 보면, 시조설화도 보면, 하늘의 자손의 의식이다.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 결국 나라를 다스린다, 왕이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중세 때 오면은, 정당한 논리가 천명, 하늘의 명을 받았다. 굉장히 주관적인 성격이 있어요. 왕건이 신하였는데 왕인 궁예를 쫓아내고 왕이 됐어요. 천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성계가 공양왕을 결국 쫓아내고 왕이 됐는데 천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 것은 천명의식. 하늘의 명을 받았다. 근데 그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당대의 어떤 군사적 우위나 그런 당대의 어떤 인망을 받는 공방을 잇는 그런 의미로 느낍니다. 결국은 이 중세의 왕은 자연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인으로서의 군주, 그 사람이 국왕이다. 또 그것도 세습으로서 국왕이 계승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군주가 군주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성인이 돼야 된다. 군주 성왕론. 군주 성왕론이 성리학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주 공부론, 군주 수신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군주가 성인이 돼야 되는데 아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왕의 제목으로 키우자. 세자 교육론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리학의 그 틀은 재상정치와 공론정치다. 성리학의 성증미,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이치는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와 인간과 사이를 관통하는 법칙과 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천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 천리를 파악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사대부 관료로서 사대부 관료로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대부 관료의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이 공론으로 이어집니다. 그 공론정치. 그리고 이것이 재상정치와 연결됩니다. 사대부의 공론을 집약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주체가 재상이다. 그 재상정치라는 게 한두 명의 사람이 국가 정치를 이끌어간다. 그 말도 되지만 그 말로는 부족하고 사대부의 공로를 수렴하는 주체로서의 재상,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재상정치가 있었어요. 이기부의 동국이상국지 보면 재상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성리학에서 재상정치, 정도전에서의 재상정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대부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론정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도전은 재상정치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 사대부 공론정치를 못했습니다. 태종 이성계가 즉위하고 모든 신권은 정도전이 장악했습니다. 자신의 논리로는 재상정치, 공론정치에서 여론정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혼자 다 했어요. 왜 그랬냐? 태조 이성계 건국 초에는 사대부라는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언제 만들어지느냐? 16세기 사인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전의 재상정치, 사대부 정치는 조선왕조의 사대부 정치의 어떤 사상적인 논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7세기 송시열의 그 송자대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재상정치, 사대부 정치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송시열의 그 사대부 정치에는 주자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봉집하고 송시열의 송자대전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많이 유사하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도전도 주자의 사상을 많이 활용했고 송시열도 주자의 사상을 많이 활용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조선왕조가 500년이고 주장식. 하지만 역시 특정 사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역사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철학에서는 그걸 좀 달려볼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사상이라도 시대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면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세기 정도 전은 보다 더 개혁적이고 국가를 발전하는 측면이 있고 백성을 위하는 측면이 강했다. 근데 17세기는 좀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시대가 많이 지났고 그래서 유용성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의 사상 중에서 특이한 것은 인본 사상입니다. 성증리, 인간의 본성은 자연의 이치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인간은 똑같다. 이런 의미가 그렇지. 그래서 귀족이나 농민이나 하찮은 노비나 똑같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다만 앞서서 봤지만 본연지성이나 기질지성 때문에 상인 중지 하우의 차이가 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인간은 똑같다. 이런 논리는 결국은 인간관에 있어서 보다 더 진전된 생각을 이제 가지게 한다. 고려 후기에 효행록이라는 책이 간행이 됩니다. 효를 권장하는 책이죠. 국가에서는 윤리를 권장하는 건 언제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책을 보면 서문에 이 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의미에서 썼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효행록의 서문에 보면 전야시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들이나 밭에서 일하는 농민이다 이런. 그러니까 효충의 특히 효의 그 권장 대상을 일반 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서문에 굉장한 진전이다. 제가 알다시피 교육에서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까다라이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까다라이는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엉뚱 비워서 뭐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 이치를 따라가면서 저로 가면은 적성이 위태롭다, 위험하다. 그래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빨리 가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설명을 해서 이러니까 하지 말아라. 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려 조선사회에서도 일반 농민들에게 효를 권해한다. 그럴 때도 역시 국가에서는 눈높이에 맞춰서 권할 수밖에 없다. 고려 정기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일반 농민에 대한 파악은 좀 낮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전기까지만 해도 엄벌주의입니다. 불효한 사람에게는 아주 엄한 형벌을 내린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강제하는 방식이에요. 낮은 수준의 농민이라는 생각을 던져는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 후기가 되면 농민의 의식선장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설명이 가면서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윤리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농민들이 문자 생활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마 그 마을에서 또는乡村에서 글 읽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편집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설명해주는 방식 뭐 그런 방식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농민을 전야시민을 선책의 그 대상으로서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은 큰 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를 하늘천 백성민 선민이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큰 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조 7년에 보면 형조 동안의 상소가 있습니다. 노비는 150필인데 말은 450필.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부터 노비 가격을 남녀 관계없이 14세에서 41세까지는 400필. 14세 이하 41세 이상은 300필로 하십시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매매 수단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죠. 1894년에 갑오경장 이전까지는 노비가 매매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그 노비와 말 가격을 서로 비교를 해보고 사람이 이 말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념이 이제 자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이런 자료도 없습니다.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불평등한 그런 신분제 사회이지만 그래도 가치를 이렇게 발견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인간 평등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리학의 송중기라고 하는 인간관이 사람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성종 5년에 보면 남자 노비 가격이 나오고 여자 노비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15세, 60세는 아마 노동력을 전제로 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아무래도 노동력이 좀 많으면 비싸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이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농업사회다. 그래서 고려조선 사회는 농업 경영이 중요했고 그 경작자는 결국은 노비가 주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17세기에 호족에 보면 그 인구 신분별 인구 구성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0% 정도가 양반, 한 50%가 농민, 한 40%가 노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노비가 전 인구의 반에 육박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의 소유 문제가 결국 재산권하고 아주 긴밀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매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왜 여자가 더 비쌀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뭐 결국 여자가 생산해 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더 진전된 생각을 해보면 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자 노비와 남자 양인, 거꾸로 여자 양인과 여자 노비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은 신분은 누구고 귀속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선 사회는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고려에는 일천직천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천신분이 있으면 무조건 천신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 시대에 들어서면 남자 중심, 장자 중심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 왕과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왕과 하층민의 여성과 결합해서 낳은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방식이 고려와 조선입니다. 고려는 신분제가 좀 엄격히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과 하층민의 여성이 결합해서 낳은 자식은 소분, 그래서 절로 다니고 그래서 왕의 후복을 해서 아예 배제시켜요. 천신분이 고려의 국왕이 되는 것을 배제해요. 반면에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 이다 보니까 여성이 좀 신분이 떨어져도 왕이 될 수 있는 여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영조의 예를 영조의 부인이 무술이 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와 조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신분제의 강도 그것이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신분제라는 건 신분의 제도고 법제고 그 법제의 운영에는 바로 그러한 사상의 영향이 있고 무슨 성리학의 영향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명을 말하죠. 네. 여기는 다시 개성인데요. 성균관입니다. 개성의 성균관. 이러한 성리학을 공부했던 곳에서 이걸 앞에 보내야 되는데 뒤로 이제 빠졌습니다. 지금 개성의 역사박물관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교 전체적 구조가 앞쪽에 공부하는 곳이 강당이 있고 뒤에 제사 기능이 있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가 강당인 걸 보여지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제사 성균관하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독특해서 성균관은 이렇게 최고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있고 이곳을 국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왔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공 정도전인데 아마 이것은 실제인 건 아닌 거를 이제 표현합니다. 최근에 와서 정도전을 진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매끈하게 우리가 TV 연습골을 보더라도 항상 주인공 나는 사람들이 편하게 나오고 좀 못생긴 사람은 악인을 같은 맥락에서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대하는데 역시 우리가 서양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거친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면 역시 전통적인 오븐 이색의 상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오븐 이색은 실체가 있고 동글동글하고 벌써 못하는 굉장히 좋게 생각이 듭니다. 오븐집이 있는데 오븐집이 굉장한 거실입니다. 이분은 많은 문장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라고 요청을 하면 거절할 사람도 썼는데 그 성품이 아마 포옹 전문입니다. 고려 조선 사회는 이 초상화 그리는 것이 이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옹집 뒤에 보면 보통 그 그림을 그리면 몇 년 지나면 낡아지죠. 낡아지면 다시 모사하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걸로. 이수인 성주 아마 다 후손되신 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성주의 안산 명당인가요? 여기에 보면 성주 이씨 조상들 다 있죠?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민왕릉이에요.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이 공민왕릉은 조선왕릉의 기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려 왕릉은 주로 이제 개성 주변에 있는데 이 고려가 불교국가다 보니까 사찰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원찰로서 사찰이 조선시대는 정자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자각의 형태가 조선적인 유교적인 영향을 그래서 공인학과 이제 높게도 하고 그 뒤로하고 그 묘를 뒤로하고 앞을 이렇게 보면 이 산이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이 자리가 명강자리라고 그러는데 답답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여요. 여기 이제 입구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버스예요. 그래서 대기에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이런 성리학을 배우게 됐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공부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이색은 수출을 중요시했어요. 인간의 도리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항심, 맹자에 보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먹는 문제, 의식적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안정이 돼야 그걸 바탕으로 주기도덕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색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 그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발현시키고 본연지성을 드러내서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정도전은 주례를 중요시키고 유교경전 가운데 주나라 이상적인 제도인 주례를 중시했고 그리고 이제 성리학의 이념에 충실해서 그걸 가지고 무엇보다도 항산적인 생산, 경제적인 안정 유교 사회에서는 윤리 도덕, 인륜성의 회복 그게 최고의 목표죠. 그러면 윤리 도덕, 인륜성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농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민생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농업국가에서 민생 안정은 뭐예요? 결국은 농민적 토지 소유, 경제이전, 토지 개혁 이렇게 삼공정도전을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윤리도덕사의 인륜성의 회복은 본연지성 또는 맹자가 말한 성선설에 근거해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찾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목표는 같지만 그 실현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보면 이색, 정몽주 뭐 이런 유학자들은 결국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사회에 구현해서 윤리 도덕이 실현되는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자. 정거전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같은데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도덕적 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제도, 교화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고려 왕조 이런 쪽에 대해서 왕조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제도가 중요하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체제 문제로 새로운 왕조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이색, 정몽주 이런 분들은 우리 역사에서 절이, 윤리의 대명사,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인으로서 역사 발전, 개혁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도전을 또 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동시대에서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 이제 어느 쪽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사람마다 다 독특한 강조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나 기타 다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비판합니다. 앞서도 유학과 유교와 불교를 말씀드렸지만 유학은 농업 관련되고 인륜을 강조하고 반면에 불교는 출가를 허용합니다. 출가를 허용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놀아내는 걸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는 상극인데 송나라 때 주자학은 그런 유학을 철저히 합니다. 그 이유는 주자의 시대, 남송대 주자의 시대는 이민족의 침입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족과 이민족, 한족의 사상과 중국의 사상을 대척적으로 놓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성리학에서 이민족 비판, 성리학에서 불교 비판은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리학의 원래 모습이에요. 고려말에 이런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이색과 정도전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학습을 해요. 근데 이색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고려는 불교 국가예요. 성리학은 불교를 배척해요. 성리학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과 불교의 유사점에 주목을 해요. 유구를 갖다. 앞서 경하고 자선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은 하나에 몰두하는 거다. 자선은 화두를 가지고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다. 형태상으로는 유사합니다. 수양법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마음을 안정하는 거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색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리학의 불교 배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학과 불교를 같다고 잡다. 반면에 정도전은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리학의 본래의 모습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계에 관련된 이성계는 함흥을 본거지로는 전두이시지만 선대의 삼척으로 함흥. 그래서 영흥과 함흥입니다. 지금은 금야함인데 금야함흥. 제가 1920년대 경성제국대학교의 출신 고등학교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보니까 서울이 물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4개의 고고가 있어요. 전주고고, 대구고고, 평양고고, 함흥고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흥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여진족에 사는 좀 지역이라 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한국 지역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고 문화가 있는 제 선생님이 이 함흥 지역과 연관이 많은 분인데 그거는 또 함흥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입니까? 이 함경도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좀 낙후된 지역으로 보지만 여진도가 밀접하고 이 여진도들이 결국은 청나라 또는 금나라를 이끌었고 그리고 호령했던 그런 겁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 그 대학에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영화를 던져도 공전하니까 나는 이두란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성계와 막역한 사이고 격공신. 그분의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는데 경성이라고 그러세요. 경성인데 한국부터 경성에는 그 일제시대만까지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고택이 격공신의 집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고택을 보존하고 그래서 그 후순으로서 이제 자부심 느낀 걸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곳곳에 많은 인물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함흥, 영흥이고 그 다음에 영흥이라는 지역에 보면 선원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에 관련된 정강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함흥이에요. 함흥에 보면 역시 그 지도에 보면 궁궐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성계와 관련되고 함흥, 본궁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제시대의 사진인가? 함흥, 본궁. 역시 일제시대. 일본 사람, 일본 수사 같은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대략 갖고 이제 정도전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정도전의 목표는 유교사회의 실현입니다. 쭉 이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주례를 근거로 하는, 주례를 모델로 하는 이상사회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교를 비판해요. 불신자들을 비판해요. 왜 불교를 비판하는가? 그것은 결국 고려가 불교를 통해서 유지가 됐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고려의 사상적 기반인 불교를 비판해요. 그것은 결국은 성리학의 불교 비판이 그대로 있으니까, 주자의 불교 비판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은 중앙집권 제재를 강조를 해요. 우리가 중국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배 체제를 보게 되면 군연제와 봉건제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군연제는 진시황의 군연제처럼 국왕이 지방관을 파견해서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공적 지배 체제예요. 군연제는 국왕이 그 지역의 유력자에게 위임해주는 그런 통치 방식이에요. 간접 지배 방식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양소 정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을에는 그 고을에는 수령이 있지만 유양소에 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임기를 마치고 들어가는데 누구대로 살아온 그 양반이 있습니다. 지방 양반이. 그 지방 양반이 자율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의무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연제적인 것은 국가의 공적 지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봉건제는 간접적인 그 지역의 유력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시황은 9년제를 했지만 20년 채 못 돼서 20년 전후로 해서 좀 망해버렸어요. 이 9년제적인 법과적인 지배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중국제도, 군연제와 봉건제를 서로 섞는 그런 방식을 이렇게 볼 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려와 조선사회에 적용해 보면 고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을 했지만 속편이 많았어요. 전국 곳곳에 지방간을 파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대대로 살아온 향리가 있고 또 그 지역은 불교국가다 보니까 사원이 있었고 게다가 그런 간접 지배, 그 지역의 유력자 중심의 그런 지배가 널리 행행되고 있습니다. 고려 말이 되면 그 농민이
그러한 지역의 유력자나 사원 이런 간접 지배 방식에 의해서 많이 수탈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받다. 정도전은 그래서 공적 지배 체제를 확립하자. 국왕, 지방관, 민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적 지배 체제를 확립해보자. 그 중앙집권 체제를 이렇게 확립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례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산정치.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천리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는 주체, 그 사대부다. 그리고 사대부의 그런 공로를 모아서 재상이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게 재산정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세자 배운 얘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국가가 돼서 가장 먼저 서두른 것은 세자 제도입니다. 이성계는 1335년생입니다. 1392년에 건국이 됐어요. 57, 8. 그때 왕이 된 거예요. 지금과 달리 그 당시는 60 환갑은 그렇게 어쨌든 환갑이 굉장히 좀 연세가 높으신 걸로 그 당시는 파악이 된 거죠. 세자를 빨리 정해요. 아들 8형제가 있었습니다. 한씨 소생과 강씨 소생. 두 번째 부인이 보통 첫 번째 부인보다 조금 가깝게 지내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이 보통 첫 번째 부인보다 이쁘다고 이렇게 그 자식도 좀 귀엽게 그런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1392년 조선개혁 당시에 장자 이방으로 39살, 막내 방석은 11살. 이성계는 두 번째 부인의 자식에게 뜻이 있었다. 이렇게 시록에 돼 있어요. 근데 방번은 좀 방망하다. 마음의 제목이 아니다. 그래서 제 막내인 방석의 뜻이 있었고, 정도전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정도전이 동의했느냐, 이런 점이. 그래서 이것을 좀 얘기거리로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성계 입장에서는 가장으로서 두 번째 부인이고 나이 어릴 때 귀엽고, 또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자는 좀 묵직하고 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집안일을 잘하게 하죠. 근데 이제 어린 막내는 좀 기용을 많이 받아서 말도 많이 하고, 부모님은 제가 모실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말도 잘하고, 뭐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기울은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들죠. 태조 이성계가 왜 11살 막내한테 정했느냐? 그럼 이런 것도 정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역사를 이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아주 작은 경우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도전이 왜 막내를 세자로 정했느냐. 그런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와 관련돼서 백응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적장자를 세자를 정하는 것이 복음의 통이다. 뭐 성명을 국교를 했으니까 그런 표현 가능하죠. 조주는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고 세상이 어지러운 공인일을 먼저 한다. 이렇게 해서 이방원에 조금 기울여 듯한 인상을 줍니다. 실제 조주는 이방원 태종 때 재상을 계속해요. 이방원하고 조주는 건강하게 있었고요. 그러면 왜 정조전이 막내를 정했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군주서 성황론, 세자 교육론과 연결됩니다. 중세에서는 왕권의 정당한 논리가 천명사상이에요. 왕의 하늘의 명을 받았어요. 자연인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돼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왕이라는 사람은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어차피 세습으로서 왕이 계승이 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39살 세자로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교육시킨다. 그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20살만 넘어오면 머리가 굳어지고 이 몸이 굳어져가지고 잘 말 안 들어요. 근데 11살 먹을 걸 정하면서 달래가면서 조금 이렇게 혼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질, 덕성 이런 걸 잘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왕의 자질로서 키워나가자, 이런 뜻이 이제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이 어린 막내를 세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스스로 세자 보덕, 그래서 세자의 선생이 돼가지고 교육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은 노동정권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두 차례입니다. 태조 6년 6월과 7년 5월. 이 정도전의 노동정권 추진과 관련돼서 기존의 연구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도전의 면제지책이다. 면할 면자, 죄죄자. 죄를 면하는 방식이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명나라의 문자의 옥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의 그 명나라를 세운 그 주원장은 중국사에서 유방과 더불어서 입지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서 황제까지 오른 사람. 근데 그 주원장은 가난한 농민으로서 황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었다. 가난한 농민 시절에 도적대도 되고 사찰, 죽는 것도 하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콤플렉스가 돼서 주원장이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것을 연상시키는 글자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광자, 승자, 적자, 칙자 이런 글자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개인적인 콤플렉스 그러는데 이것도 명나라 정치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결국 반대파를 수청하는 뭐 명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자의 요구를 통해서 특정 글자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조선왕조가 들어서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명나라와 외교관 관련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외교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뭐 쓰지 말라는 글자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중국의 그런 사정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표문의 작성자를 소환한다. 특히 정도전이라는 이름을 기명을 하면서 명기를 하면서 압수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왜 정도전을 명기를 했느냐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그 장은 대체적으로 뭐 스스로 그 계사나 연설문 잘 안 씁니다. 밑에 사람들이 쓰고 뭐 보고서 그냥 다듬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시기의 외교문서도 정도전이 썼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밑에서 썼을 거고 뭐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책임자는 하지만 전적인 책임을 맡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명나라에서는 정도전을 명기를 해서 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정도전이 그 고구려 고토 회복에 대한 의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이 정도전에 대해서 무형인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도전을 특히 이제 명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정도전을 불러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은 왜 나를 지명하느냐. 그래서 이 명나라가 자신을 죄인으로 지목한 것을 면하려는 방책으로 요동 정보를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후의 근거는 태조실록이에요. 태조실록은 태종 때 만들었어요. 이방원의 입장이 반영됩니다. 정도전을 죽인 사람은 이방원이고 그래서 정도전은 부정적인 인물로 돼 있고 정도전의 죽음은 정당한 걸로 돼 있던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을 좀 낮게 보는 것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그 이방원 측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정도전은 명나라에 죄를 졌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면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소설에 따라집니다. 두 번째는 이 정도전은 동명왕의 옛 영토에 대한 회복 의식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이건 이 시기에 정서였던 것 같아요. 이재현도 일제남부에 보면 동명왕의 옛 영토의 만주. 물론 만주 땅이 우리의 영토였다 이런 의식은 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지금 뭐 되찾아야 한다. 일본하고는 연관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옛 영토 의식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은
사병역파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는 뭐 이런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고려 말에는 고려의 그 공적인 군대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홍건적인 침입도 있고 외부의 침입도 있는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고려의 공적인 군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병이 많습니다. 사병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이 되는 시점에서는 대공신이나 왕자들이 사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왕조가 건국된 시점에서 당연히 공적인 군대, 공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의 공적인 군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사병 소유자들이 반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병을 없앨까 그런 과정에서 진포훈련을 했다는 거죠. 새로운 군사훈련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노동정벌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군사훈련을 하고 기존의 상하 통속관계를 재편했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사병을 혁파하려고 했다. 그래서 노동정벌의 계획은 결국 사병파를 목표로 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얘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들이 말씀드렸습니다.